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한 경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생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거니까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2018년 한국경제 분석 리포트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분을 전체적으로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조선일보가 이 전체 리포트 중에서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도하면서 그것을 과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인트를 다르게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표지고요. 2018년 국제통화기금 한국 파트입니다. 자, 앞쪽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걸 떠받드는 중요한 기둥이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죠. 이게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역사에서 초유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측되는 경제적 결과는 뭐냐? 첫 번째 요거를 힘주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는 일이 없었다. 일단 소비를 진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 얘기는 없어요. 조선일보 보도에. 긍정적인 부분이죠.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이 딱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왜냐? 최저임금 수령자들의 소득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왜냐? 고소득자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소비 성향을 갖고 있다. 더 높은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라고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주머니에 들어오면 금방 나간다 이거죠. 저축할 돈이 없이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새로운 추가 소득이 생기면 그거 다 시장에 갔다가 돈을 쓴다 이런 얘기고 돈이 무지하게 많은 부자들은 새로운 추가 소득이 생겨도 그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충분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추가 소득은 몽땅 통장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말하는 거죠. 경쟁력 잠식은 안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고작 7%만 최저임금을 받는다. 별거 아니다. 그 다음 평균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 비율은 다른 OECD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그렇게 높지 않다. OECD 평균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 평균 임금이 생산성과의 동조를 멈췄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면 생산성 이상의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지 대충 피부로 느껴지는 감으로 이런 문장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는요. 평균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서는 그런 식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확실한 징후는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요 다음에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접어들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그 부담을 제품 가격,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한테 그 부담을 살짝 넘길 수 없는 부문들이 있는데 그 부문들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압박 때문에 미숙련 직종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죠. 또 위험성으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도록 올릴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줍니다. IMF가.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프랑스도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부정적 결과를 지혜롭게 탈출했다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대 평균임금 비율이 35% 수준이었다가 80년대에 가서는 50%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거죠.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임금 불평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노동 가격이 심하게 올라가서 이들 노동이 시장에서 배척당하는 결과,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손 놓고 있지 않고 프랑스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수의 방책들, 여기에 밑줄 쫙 빨간 글씨, 다수의 방책들을 프랑스가, 그리고 진하게 프랑스가 한 다수의 방책들을 눈여겨봐다오 한국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고용주가 국가의 사회에 부담하는 각종의 사회 부담금을 완화해서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그럼 그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옵니까? 정부에게 오죠. 정부가 부담을 졌다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민간 부문에 온전히 갖다 넘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가사 서비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세액 공제를 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아까 미숙련 노동과 청년 노동 얘기가 나왔는데요. 집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돈을 지불해서 각 가정에서 일자리를 사실 창출합니다. 가외교사,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이런 그 다음에 뭐 의료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잖아요. 그것도 잡이고 노동이잖아요. 그러한 가사 서비스 노동에 대한 임금 지출에 관련하여 세액 공제를 가정주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가정에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알바생도 더 많이 쓰고, 집에서요 잔디 깎는데도 알바생을 쓰고, 빨래 등 가사 노동을 하는 가사 도우미도 더 많이 쓰고, 또 가외 공부도 많이 시키고, 운전기사도 더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가사 서비스 부문에 일자리가 많아지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미숙련 고용의 축소를 줄이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는 데에 든 비용을 제발 좀 눈여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거 깔짝깔짝 해서는 안 된다. 이 IMF 리포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그거 하는데 깔짝깔짝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압박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뒤쪽 문장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한국과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위원회 재량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데 그들에게 독립적인 조언을 하는 독립적 전문가들의 위원회가 있다. 뭐 이런 추가 정보고요. 핵심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따른 방책들이 화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자그마치 GDP의 1%입니다. 1이라는 숫자 때문에 적게 느껴지지만 한국의 경우에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일단 내용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임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막는다. 그런데 네거티브한 거는 고용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세 번째로 막으려면 프랑스처럼 GDP 1% 정도의 재정을 정부가 부담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에 지출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라고 IMF가 어드바이스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GDP의 1%면 연간 약 16조 원 내지 1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깔짝깔짝 3, 4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 16조 원, 17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고 그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할 때에도 적절하게 일자리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는 부분에 재정 투입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민간에만 떠맡기면 안 된다. 정부가 떠맡아야 된다. 그 떠맡는 규모가 GDP의 1% 규모 정도는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게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보고서에서 조언을 꺼낸 내용입니다.